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카카오톡이 새롭게 선보인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이용한 사람이 200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단톡방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는 걸 텐데요. 일부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고요. 최근 국내에서 15쌍의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두 수리되지는 않았고요. 또 서울시가 2015년부터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어 온 퀴어 축제를 불허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도권 문턱을 넘기 힘든 성소수자들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 토담.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MC 장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세 분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개님이 나갔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나가기를 하면 이런 메시지가 뜨죠. 이제는 이런 별도의 표기 없이 채팅방을 나갈 수 있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단톡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았고요. 24시간 연결된 초연결 사회에서 최근 디지털 디톡스가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카카오에 따르면 이 기능이 출시된 뒤 약 200만 명의 이용자가 실험실을 활성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 관련 이슈를 다루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잠깐 뉴스를 들으셨는데 단톡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네요. 근데 진짜 지옥처럼 느껴지십니까?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강제로 약간 초청 비슷하게 된 방들도 있고요. 거기에는 또 제가 아는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수백 명의 분들이 계시는데 끊임없이 게시글이 올라오면 어쨌든 저는 카카오톡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항상 체크는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일이 뜨면 항상 그걸 이제 지워야 마음이 또 편한데 사실 안 봐도 되는, 그리고 봐도 저한테 정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거 어떻게 나가지? 근데 그냥 나가긴 정말 좀 마음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 몰래 나가기 기능 기사가 예고 기사부터 나왔었거든요. 예전에 네. 이거 한다. 그날만 기다렸었습니다. 아니, 단톡방을 몇 개나 지금 하고 계세요? 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세보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네. 우리 한민 작가님. 저는 지금 생각해봤는데 10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많은 편은 아니시네요. 예, 저는 좀 혼자 지내는 편이라. 상대적으로 이런 스트레스는 좀 없으셨겠다. 그렇죠. 어디 이제 조직에 속해 있고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부르고 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건데 네. 그런 거에서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럼 억지로 초대된 방은 어떻게 그냥 확 나가세요? 예, 저는 뭐 상대가 누구든지 나가는 편입니다. 야. 조용히 나가기가 아니라 좀 거칠게 나가고. 그렇게 나가면 누군가 다시 또 다시 부릅니다. 예, 계속 부르는데 계속 나가면 안 부르더라고요. 쉽지 않은 상태. 근데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예, 진짜. 사회 부적응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M장은 어떤데? 저도 엄청 많죠. 저는 뭐 이제 활동하고 있는 방송 단톡방 기본적으로 시작해서 이제 지인들과의 단톡방,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취미 활동 관련해서 단톡방 뭐 다 하면 거의 뭐 100개에 육박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진짜로? 제가 지금 방금 확인해봤는데 확인하지 않은 메시지 개수가 546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민 작가하고 저 비슷한 게, 저는 그냥 초청할 때 그냥 나와버리고요. 몰래 나가기 아니고 그냥 나가기. 시끄럽게 나가기. 나가버리고 그다음에 저는 몇 개 운영을 하죠. 네. 하는데 다 무음 처리했어요.
그래갖고 무음 처리를 했기 때문에 뭐 오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다가 이제 빨간 거 쓰잖아요. 1, 2 이거. 네네. 그거 봐가지고 그때 이제 가끔씩이나 들어가서 보지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부러운데 안 부럽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부러운데 안 부럽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부럽기도 한데 한편 또 약간 그 뭐랄까 이 지인 관계가 좀 협소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별로 귀찮지도 않아요. 네. 외로움을 즐길 수만 있으면 이게 아주 그 심플한 그 삶의 방식이에요. 맞습니다. 네. 여러 명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는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조용히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죠, 많죠. 가끔 이제 제가 있는지 모르고 제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봤어요. 워낙 조용히 있으니까 제가 있는지 모르고 제욕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단톡방을 여러 개 운영하다 보면 번지수 잘못 찾아서 A 단톡방에 올려야 될 맞아요. 거를 B 단톡방에 올리고 이런 경우도 예,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왕왕 많이 개인 보죠. 톡으로도 많이 실수하죠. 그러니까요. 교수님한테 욕하고 막. 네. 근데 그렇게 정말 스트레스가 심해요? M장은 한 100개 된다면서요? 네. 이게 내가 나갔다가 혹시라도 나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이 좀 안 좋아질까 걱정되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화적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이제 나가기 꺼리는 이유를 2개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는 이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자기 생계나 이익과 관계된 경우입니다. 조금 네, 그렇죠. 장유미부터 예, 예. 그래서 얘기했어요. 영업과 관련해서. 네, 불이익을 당하고 또 하나는 이제 나가기 미안해서 이건 네. 관계 유지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불러준 사람에 대한 뭐 그 사람 체면이라든가 네. 나에 대한 평가가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네.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아무래도 한국 문화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죠. 관계라든가 뭐 생계라든가. 이게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속해 있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저 나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하고 나올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한 초라함도 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계속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방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연장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 이 안에 내가 머물고는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대화들을 결국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숫자도 다 없어지고 하니까. 근데 그 안에는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고 내가 관심 없는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한 번씩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조차도 요즘같이 바쁜 현대사회에서는 좀 부담감인 거죠.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 못하는 그게 초라한 내 자신. 성향적인 거. 저 같은 경우는 네. 통화 내역 있잖아요. 저는 통화 내역도 하루에 한 번씩 지우거든요. 그러세요? 하루에 한 번씩 지우고 네. 그다음에 그 메일도 수시로 지워요. 그다음에 이제 카톡 1대1 카톡도 이제 카톡 대화가 끝나면 그냥 지워버려요 저는. 네. 흔적을 나가기. 안 남기는 게 제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단톡방 들어가서 이게 뭐 쌓이고 이런 것들을 저는 꼴을 못 보는 그 저기 뭐냐면 성향이라 아예 바로바로 정리.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좀 해주세요. 혹시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요? 김종배 진행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독한 사람. 그런 거. 독한 사람. 매일매일 저렇게 그 지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버릇이 돼가지고 네. 이 스마트폰 전에 그냥 일반 핸드폰 때도 매일 지웠거든요. 그냥 성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말 그대로 그러니까 단톡방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바로 나오기 어려웠을 때 전 정말 싫었던 게 약간 카드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감에 이렇게 이슬이 막 이렇게 맺혀 있으면서 약간 무의미한 문구들. 근데 제가 약간 어떤 이런 말 이미지인지 말씀드린 게 죄송한 게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이런 지자체에서 하는 데서 그런 걸 배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든 거를 여러 사람한테 해야겠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고. 테스트 대상이 됐구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편향이 있는 방에 들어가면 진짜 그렇죠. 제가 여쭤보는데 그 정치 이런 거 많이 올라요? 너무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안 봅니다. 이게 너무 이쪽으로만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지지할 수 있는 게 정말 무차별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제가 균형을 잡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 그냥 아예 보질 않고 바로바로 지웁니다. 저는 그런데 초청을 안 해요. 초청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웬만한 용기가 아니면 김종배 진행자님 초청이 쉽지 않을 것 같긴 그럴 합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시사 방송에 출연을 하니까 이것저것 많은 정보를 좀 더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보통 분들보다는 가짜 뉴스와 그렇지 않은 뉴스에 대해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더 그리고 조건이 조금은 더 성립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취미 활동 때문에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서 그런 정치 시사적인 가짜 뉴스가 올라오면 막 그거에 대해서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걷다 대고 제가 이거 잘못된 뉴스고요. 뭐가 어떻고 이거는 왜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 네. 단톡방에서 토론이 이루어질 분위기가 아니다 이건 거는 그렇죠. 정리하면 네. 그렇죠. 거기서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누군가가 이제 네. 하는 이야기에 반기를 들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도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단톡방에게 소통의 공간이 되기가 힘들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 그렇죠. 연결되는 얘기. 네. 카톡이라는 것 자체가 좀 네네. 이 원활한 소통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사람은 올리게 되고 강한 얘기를 하는 사람의 주장 위주로 끌고 가게 되고 네. 그래서 그 거부하거나 싫은 사람은 끼어들기 어렵고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 어떤 그 카톡에 올리는 메시지 어떤 표현의 문제도 있습니까? 뭐 욕설이라든지 뭐 비방용이라든지 뭐 격한 표현 이런 것들도 많이 그러니까 접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말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는 말들 그런 것들이 좀 난무한다는 느낌을 아무래도 좀 받기도 하고요. 이게 집단지성이란도 사실 이런 공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 카톡, 텔레그램 뭐 이런 것들이 한계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네. 집단 극화라고 할 수 있는 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관련된 단톡방에 들어가 있으면 주말에는 제가 쉬는 시간인데 우리 모두가 쉬는 시간인데 오롯이 일 생각은 하지 않고 쉬고 싶은데 그 눈치 없이 업무 관련된 이야기를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러면 그분은 생각 없이 올렸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확인하면 다시 또 일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이 너무 피곤한 스트레스. 거죠. 네. 밤에 막 일 처리해 놓으라고 이런 카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직장인들은. 네. 프랑스 같은 데서는 그걸 뭐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네, 기사도 네. 나오기도 했고. 그래요. 네, 요즘 분위기상 그런 게 잘 없긴 한데 이게 또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단톡방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눈치 안 보고 막 주말에도 업무 지시를 한다던가 업무 관련 이야기를 꺼낸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이제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면 잊어버릴까 봐 가끔 단톡방에 올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올려놓고 아 오늘 주말인데 어머. 아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반성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도 모르게 실수했던 건데 이 굉장히 조심스럽죠. 근데 이런 거 조심하지 않고 행동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세대가 이제 그 젊은 세대로 갈수록 직접 그 통화를 부담스러워한다면서요. 아, 그렇다고 그러죠. 네네. 통화를 부담스러워하고 폰포비아가 있죠. 메신저를 네. 통한 대화를 되게 선호를 한다라는. 저 그거 살짝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그래요? 예, 어. 9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이 선배들이 전화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전화 걸려면 덜컥 뭐야 뭐 이런 게 약간, 있다면서요. 약간 두근거리고 이래가서 저도 그렇습니다. 전 통화가 오래되면 굉장히 안절부절하는 스타일이에요. 오. 이게 저는 눈을 마주보고 대화할 때는 그런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는데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음성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걸 정보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 상태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 지점부터인데 그러면 메신저 대화가 뭐가 좋은 거예요? 메신저 대화. 일단 그 내가 뭔가 정보를 교류해야 되는 상대라면 짧고 간결하게 심플하게 교류가 가능하긴 하죠. 제가 할 얘기만 하고 안 들을 수 있다. 네. 이모티콘 의존도도 되게 크죠. 예. 근데 또 이제 말로 치기 귀찮은 거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걸 이모티콘이 더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이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가 이건데, 자, 직접 대화, 통화는 되게 기피해요. 메신저 대화는 대화를 선호하는데 단톡 대화는 또 별로 싫다.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를 우리 그 문화 심리학자께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건 안 하고 싶다는 심리가 일단 큰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네네. 듣고자 한다는 어떤 이런 소통의 어떤 그 소통이 되게 좁아지는 역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긴 하죠. 그렇죠. 자, 의사소통의 방식을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하고 싶은데 통화보다는 카톡이 그게 유리하나 모든 카톡방의 성향이 짧고 간결하게 의사소통을 하진 않으니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가 또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왜 단톡방을 그렇게 불편해하고 스트레스가 심한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내가 원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대화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 불편함. 그거는 뭐 그러니까 설명 안 해도 100번 이해가 되는데 다른 측면은 없을까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소통의 한계를 보여주는
이 어떤 현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요즘 MZ 세대랑은 나이 차이도 좀 나고 그래서 그런지 통화로 뭔가 업무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예의를 갖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분이 뭐 물어보고 싶거나 궁금한 걸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그런데 다른 변호사님들도 업무 처리할 때 그냥 문자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거가 남는 부분도 있고 일단 또 말이 계속 길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간결하게. 그러니까 일방 소통의 수단인 거잖아요. 통화는 대화인 거고 메신저는 기본적으로 원활한 소통의 창구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근데 요즘 뭐 MZ세대나 뭐 여러분들은 소통에 능통하진 않다라고 하고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내가 이제 회사 그만 나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상사한테 뭐 메시지를 그냥 보낸다는 거죠. 전화하거나 찾아와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좀 폐쇄적인 하나의 소통의 한 형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여기서 이제 진행자의 덕목을 팽개치고 네. 쓸데없는 새길로 빠져 하나만 얘기하면 저는 한때 뉴스 보면 되게 격분했던 게 해고 통보를 문자로 했다.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죠. 되게 격분을 했었는데 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가만히 생각해보는데 내가 상사인데 누군가를 불러서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말을 얼굴 보고 하기가 참 뭐하다. 차라리 문자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얼핏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요새 뭐 이별도 카톡이나 그렇죠. 최악의 이별로 꼽히죠. 통보한다. 그것도 최악의 이별로. 네. 불편한 게 대면 그 커뮤니케이션의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을 그러니까 소통이 너무 편의성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한번 던져본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간단하게 나 얼굴 붉히지 않고 왜냐하면 대면하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딱 뭐가 있냐? 카톡, 문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내 의사를 그냥 일방 전달하고 말지 굳이 만나서 이야기해야 돼? 라는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 사람들마다 이 메신저의 이 기능에 따라서 어떤 내가 공개하는 사적인 정도를 좀 나누는 것 같아요. 매우 사적인 친구들과 쓰는 메신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좀 덜 사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 소통하는 메신저가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일적인 얘기는 문자로만 하고 조금 더 이제 사적으로 친밀한 사람은 이제 카카오톡을 이용한다거나.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보니까 정말 친밀한 관계하고는 오히려 SNS DM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좀 단계적으로 나눠 놓는데 이 기준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난 이 사람은 문자로만 대화해도 충분할 것 같은 사람인데 카톡의 범주로 넘어오려고 해. 이 사람이. 또 그렇게 딱 선이 있는데. 네네. 카톡은 좀 더 나와 친밀한 사람들과만 나누고 싶은데 내가 초대되거나 거기 들어가면 그게 내 기준이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른데 카톡으로 대화하는 게 뭐 얼마나 친밀한지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개개인마다 존재하는 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마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카톡 같은 경우 보면 일십이라고 해서 일십 일부러 하는 읽고 십 그러니까 네가 읽었는데 씹어? 되게 기분 나빠하는 이게 이러면서 또 하나의 어떤 소통 문화가 형성이 되는 요즘 보니까 문자도 그게 되대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전화 같은 경우는 역시 옆에 일이 떠가지고 읽었구나 안 읽었구나. 읽었구나 안 읽었구나 알아요. 얘가 읽었는데 나한테 지금 답문을 안 해? 뭐야 이거 이건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건 이제 디지털 소통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문자를 확인하거나 카톡을 확인하거나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다 중간일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읽고 한참 있다가 생각나면은 답장하고 이제 이런 스타일인데 이제 그거를 또 바로 답장 안 한다고 좀 언짢아하시거나 불쾌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또 윗분들 그러니까 중에는 특히. 뭐냐면 그러니까 단톡방이라는 게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거기에 끌려가서 대화에 참여해야 되는데 강제성이 싫은 거잖아요. 근데 그 범주에 놓고 본다면 일이 떠가지고 왜 씹어? 이것도 결국은 같은 범죄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상대가 달라지는 거에 따른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친밀한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이 사람을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상 대화할 때도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듣고도 모른 척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만큼 친밀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얘기한 걸 보고도 답이 없네. 그건 좀 불편한 거고 단톡방 같은 경우 내가 친밀하다고 느끼지 않는 공간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가 계속 전달이 되니까 근데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 답답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대화는 자발성이 가장 기본 원칙이 돼야 되는데 네. 나의 자발적인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대화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 강제성 네.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네. 사실은 그런 점에서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네. 보장돼야 되는 어떤 기능이고 권리다. 네. 근데 범위를 넓히면 초청 당하면 그냥 강제로 끌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청을 하지만 초청을 거부하는 것부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네요. 사실은. 따지고 네. 보면 그거 아닌가요? 네. 조용히 나가기 전에 초청 거부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초청을 최소한 알려줘서 네.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초청 당하기 전에. 요게 먼저가 맞네요.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거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반영하면 저희가 제안한 거라고. 요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MC 장원 그리고 문화심리학자 한민 작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주제도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결혼, 우리 법에서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죠. 그런데도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접수하는 동성부부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족관계 등록 전산 시스템이 바뀐 작년 3월 25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혼인신고를 접수했다가 불수리 처분을 받은 동성부부가 총 15쌍이나 된다고 합니다. 서울큐어 퍼레이드는 2015년부터 코로나 위기를 제외하고 매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올해는 서울시의 차별 행정에 의해 서울광장 사용이 불허되었습니다. 해마다 서울광장에서 열리던 퀴어 축제, 올해는 처음으로 장소를 옮겨서 열립니다. 7월 1일 서울광장이 아닌 을지로 2가입니다. 한 종교단체가 같은 날 서울광장을 쓰겠다고 하고 서울시가 해당 단체에 우선권을 주자 을지로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주최 측은 5만 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근에서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종교단체의 집회도 예정돼 있어 충돌이 우려됩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성소수자들 발 디딜 곳은 어디인가 이런 주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그 동성부부 혼인신고 문제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접수가 됐는데 처리는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 이게 법률 용어니까 우리 장윤미 변호사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혼인은 신고로 돼 있습니다. 민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허가하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신고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그냥 수리가 되는 개념인 겁니다. 그게 혼인 신고의 개념인데 원래는 아예 혼인 신고서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예, 구청에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 내부 접수 시스템에 좀 변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좀 체제를 좀 정비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남녀 뭐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접수 자체는 되도록 시스템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쨌든 지자체에서는 좀 오류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 동성 커플의 혼인 신고서가 접수가 됐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수리 처리가 됐느냐? 그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오면서 헌법, 민법을 찾아봤는데 혼인이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 등으로 혼인이란 건 부부라는 표현은 법에 나오거든요. 부부는 이제 남녀를 좀 전제했다는 그렇죠.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태도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좀 공고한 입장이어서 이렇게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법원 판결 하나 나온 게 있지 않았어요? 의미 있는 게 하나 있었죠. 그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해서 네. 두 커플이 있었습니다. 5년차 결혼식까지 올린 남성 커플이었어요. 이분들은 본인들 실명도 공개를 했는데 소성욱 씨, 김용민 그 부부입니다. 김용민 씨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건강보험을 직장인 가입을 했고요. 그런데 본인의 이 배우자가
지역 가입자를 해야 되니까 피부양자로 올려달라고 한 겁니다. 1심 재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처음에 공단 측에서 또 막 받아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취재가 시작되니까 안 된다, 착오였다, 실수였다 했는데 그 소송까지 가서 피부양자로 올려달라고 했을 때 1심 재판부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요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저희가 건강보험 가입을 해보면 지역 가입 보험이 비용이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피부양자라는 건요. 지역 가입자를 이 직장 가입자로 같이 올려주는 개념인데 당연하지만 부부가 되고요. 그렇지. 일정 정도 어떤 조건이면 가족 간에도 됩니다. 형제 간에도 되고. 그리고 그걸 더 확장해서 지금의 태도는 사실혼 배우자들에게도 서로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하는데 이 동성 배우자, 이 커플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게 과연 법의 형평성에 맞느냐라는 게 이 항소심 재판부의 태도였어서 이 부분 상당히 유의미하고 진일보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근데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 동성혼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성혼을 인정하는 게 좀 세계적인 추세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만도 그렇고요. 일본도 위헌 상태라는 표현을 쓰는데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건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당연하지만 뭐 동성혼을 지금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대만이나 일본도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나라만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제 생각에는 이제 종교 단체 관련해서 그 종교인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한 게 그렇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반대 목소리가 워낙 조직화되어 있으니까. 네. 정치적 이유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사실 이런 걸 좀 입법화하고 다른 나라 전 세계적인 추세에 좀 발맞춰 나가려면 누군가가 좀 나서서 이런 걸 좀 입법화하고 추진을 해서 이제 실현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 더 많다 보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정치인들 생각에는 표 떨어지는 이슈일 수 있거든요. 총대 매면 이제 낙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종교 단체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는 이게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 표현을 쓰죠. 비정상이다. 근데 과연 비정상이냐는 역사 관련 책 몇 권만 읽어보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들이 고대부터 계속 쭉 이어져 왔다는 게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거 너무 일방적 규정 아니냐? 맞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라는 책이 있었어요. 여성이 여성과 결혼식까지 올리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데 이분이 자긴 태어났을 때부터 성 정체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성을 내가 좋아하는구나. 이성적인 감정을 남성에게 느끼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실제로 굉장히 잘 맞는 배우자를 찾습니다. 결혼식부터가 난관인 거예요. 왜냐하면 과연 나 어디 그럴싸한 데서 결혼하고 싶은데 과연 나를 받아줄까? 부터. 근데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던데 받아줬다라고 해서 그거부터가 난관이고 그러면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회사에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은 그걸 차근차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재산이 또 공유가 되지 않잖아요. 부부가 아니라서 경제 공동체는 아니라서.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는 방향까지 고민하고 이런 여러 과정이 나옵니다. 이거를 비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부터 있었고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성적 지향을. 그 비정상과 정상에 대해서는 이제 심리학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뭐 고대에서부터 동성애가 있고 동서양 막론하고 존재했던 건 사실인데 사실 중세 이후로는 동서양에서 사실 동성애를 상당히 금기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특히 서양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죄악시했던 역사가 있고요. 동양은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서 한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신의학에서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규정을 했었어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 결과 그 동성애자들을 치료를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도 시도해보고 심지어 뭐 수술, 혐오 치료라고 막 그런 동성 그런 자극을 보고 반응을 하면 전기 충격을 주고 막 이런 것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소용이 없고 이런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자기 일상이라든가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적응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축적이 되면서 이게 이제 이상이 아니라 비정상이 아니라는 게 규정이 된 거죠. 그래서 1974년부터는 그 DSM이라고 정신병리를
진단하고 분류하는 이런 체계가 있는데 여기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동성애가 비정상이라고 하는 주장은 굉장히 학술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주장이죠. 현대 사회에서. 사실 엄밀하게 비정상이라는 규정이 학문적 규정이 아니라 정치적 규정이죠. 따지고 보면 그것이. 그렇죠. 근데 이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그 우리나라 이 사람들의 시각이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방송에 얼마나 노출이 되느냐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게이 방송인이라고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홍석천 씨 이분이 데뷔한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활동하는 이제 커밍아웃을 한 연예인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가요?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는 몇 분 계시지만 트랜스젠더도 이제 하리수 씨가 계시고 그 이후에 이제 요즘 활동하시는 풍자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 하리수에서 풍자 씨로 오는데 20년 걸렸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석천 씨랑도 친분이 있어서 종종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외롭다고 얘기해요. 네. 혼자 하시니까. 네, 본인도 처음 커밍아웃하고 방송 활동하는 데까지 한 5년 동안 공백이 있었거든요. 좀 기억이 나요. 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요식업 하시면서 이제 성공하시고 이제 그런 커리어까지도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바라봐주면서 인정을 받고 아주 어렵게 이제 다시 방송을 시작하셔서 이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나와서 커밍아웃을 한 사람이 방송에서 활동을 하기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좀 개방적인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26일 갤럽에서 한번 발표한 지표가 있어요. 동성 결혼 법제화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찬성 여론이 40, 반대 여론이 51이었어요. 물론 오차범위 밖에서 반대 목소리가 더 높긴 하지만 과거에는 17대 거의 67, 거의 뭐 3-4배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렇다면 사회에서 이 동성혼이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만 대단히 특별하게 인정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국가에서 실제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저희가 다 접하고 있고 또 지인분들 중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반대하는 게 맞느냐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그 간격이 상당히 좁아지고 있고요. 이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씩 이제 개방적으로 바뀌면 결국은 정치인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요 물결에 올라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봐도 될까요? 예, 언젠가는 이게 맞닿고 역전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의 권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뭐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는 반드시 역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정치나 종교 또는 이제 방송에서의 이런 편향된 시각들인데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방송 심의 쪽에서 그 종교 단체의 목소리가 작용을 하나요? 근데 오히려 이 지금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를 불허하면서 그 기간 동안 허가해 준 게 CTS라는 이제 기독교 계열의 방송의 행사였는데 그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동성자들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방심위에서 법정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대단히 왜곡해서 언급했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의 그 실제 주인공 앨런 튜링 같은 경우는 천재 과학자고 사실은 컴퓨터의 아버지로 통하는 그런 사람이 이분도 이제 그 동성애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시 영국 정부가 엄청 탄압해서 화학적으로 뭐 요법도 하고 결국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결국 이제 불행한 어떤 선택을 했던. 나중에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영국 정부가 뭐 공식 사과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군요. 그 탄압에 대해서 결국은 거기도 몇십 년이 걸렸던 거죠. 이런 과정이 거치는 동안에 어찌 본다면 추세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짧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결국 이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치인을 일단 그 선거 캠프에서 한번 전화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있는데 항상 유권자들이 묻는 겁니다. 그 이슈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얼버무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것 같아요. 내심으로는
아니 이걸 왜 반대해야 돼라고 하지만 유권자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걸 상당히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주자도 나 여기에 찬성한다라고 했다가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니까 저는 이 격렬한 반대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수적으로 다수인지 모르겠지만 화력으로는 상당히 강하다는 생각은 인상을 받거든요. 한민 작가께서 말씀해 드린 조직화됐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함구하고 입을 닫는 겁니다. 그러면 한 발 더 나아가는 데는 상당히 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조사에 참여할 때는 굉장히 열린 생각으로 답변을 하지만 또 막상 나의 현실과 맞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확 보수적으로 변하시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여대 모 여대에 트랜스젠더 분이 입학하려고 했는데 입학 거부 당했잖아요. 그게 불과 2년 3년 전 일이에요. 근데 그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회 분들이 나서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좀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생각을 한다고 여겨지는 그 젊은 연령대의 그 대학생들도 우리 학교에 트랜스젠더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반대를 하는 모습에 저는 너무 충격을 먹었거든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학생들이 가장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것 자체를 배제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합격은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냥 만약에 설문조사로 이런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그들도 답변은 긍정적으로 답변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인 문제들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당위와 실제 간의 간극 내지 모순이죠. 그렇죠.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학생들한테 시켜보면은 동성애를 인정할 수 있느냐 하면은 뭐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니네 형이라면 니네 언니라면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거는 안 되겠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단계까지도 가야 되겠죠. 이제 나와 상관없는 타인을 인정하는 게 순서적으로 먼저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옳은 순서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 간극까지도 넘는 순간이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이런 그러니까 주제만 나오면 이제 상투적으로 하는 게 이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상투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담고 있는 거죠. 난 거기에 함께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를 또 인정하는 게 다름이에요. 다만 다르다라는 것을 존중하고 죄악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단하고 징치하지 않는다는 걸 깔고 있는 게 다름이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런 거죠. 나는 동성애 난 싫어. 저는 얼마든지 그 생각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 동성애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게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제약시하고 아예 그 집회조차 못하게 하고 이런 거는 맞는 방향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사회부 초년 기자일 때 이제 동성애 분과 취재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독교 계열 방송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단히 적대적으로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약간 이런 좀 불쾌했지만 이분이 얼마나 또 그런 탄압과 비판과 이런 시선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런던 프라이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소수자들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소수자와 소수자가 이제 연대를 하는 거예요. 탄광 노동자들이 대처 정부에서 엄청나게 탄압을 받는데 처음에는 이 소수자들을 굉장히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봐요. 대단히 보수적이고 정치 성향의 이 탄광 노동자들이. 그런데 궁극에는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뜻을 관철해내는 대단히 감동적인 영화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떤 소통의 창구, 이게 연대의 하나의 고리는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로 정치적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 사례에서 어디서 나오냐면 히틀러에서도 나온다고 보는 게 나치에서 친위대라는 것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친위대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돌격대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돌격대 규모가 몇십만을 헤아리는 어마어마한 군사 조직이었던. 근데 이 돌격 대장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렇군요. 동성애자였는데 그 나치의 수뇌부가 다 알고 있었는데도 그냥 용인을 했어요. 그러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른바 그 장검의 밤이라고 하는 어떤 그 친위 쿠데타가 나치에서 이루어지면서 이 돌격대 수뇌부를 전부 다 제거를 해버려요. 끌고 가서 지하로 끌고 다 죽여버리는데 그때 내세웠던 명분 중에 하나가 동성애였어요. 그러면 왜 이전에는 그러면 그걸 용인을 했느냐? 정치적인 이유네요. 필요했다라는 거죠. 어떤 돌격대라고 하는 어떤 존재, 그다음에 돌격대라는 무력. 그래서 돌격대를 이끄는 어떤 그 수장, 그러니까 그 수장이 램인데, 그 어떤 수장의 존재가 필요해, 정치적 필요가 있으니까 그냥 눈 감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어떤 이게 커나가고 정적으로 용인될 수준을 넘어섰다고 이제 제거가 필요하니까 제거를 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동성애라니까 내세우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작동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정치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되게 불행한 거죠. 정치인들이 표심을 의식해서 몸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게 나쁜 경우냐면 정치가 이걸 제도적으로 열어주면 오히려 국민들의 인식 개선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촉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법이 바뀔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에 들어가는데 저는 그것도 일정하게 맞지만 반쪽짜리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법과 제도를 바꾸면 그것이 일종의 물꼬가 트여지면서 바로 그런 어떤 인식 개선의 속도와 폭을 빠르게 하고 넓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정말 크게 공감이 되고 그래서 그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혼을 허용할 때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끌어줄 필요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혼보다 심오한 결합은 없다라고 일단 전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 남자들, 동성애자 여성들이 결혼이란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그들을 오해하는 거다. 그들은 결혼을 존중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혼의 성취감을 이루고 싶을 정도로 결혼을 깊이 존중하기 때문에 청원하는 것이다. 그들의 소망은 고독함 속에 남겨지지 않아야 하고 문명의 오래된 제도로부터 배제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법 앞에 동등한 존엄을 요청하였다. 연방 헌법은 그들에게 그럴 권리를 보장한다. 이게 법원이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해마다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퀴어 축제가 올해 갑자기 열릴 수 없게 된 거에는 저는 어떤 정치적 이유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대부분의 공포나 혐오는 저는 정보의 부재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는 게 쉬운 선택이니까 보통 그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주 접하고 정보를 접하고 마주하다 보면 나랑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많이 이제 오픈되고 대중적으로 많이 나설 수 있으려면 제도적 혹은 정치적 어떤 뒷받침이 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고 점점 더 고립화되면 그들에 대한 혐오나 공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의 어떤 그 수준과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차별금지법이 계속 표류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저는 보수 정치인들이 반대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뭐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가치관에 기초한 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보수 진보가 갈리겠죠. 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보수 정권이 그러니까 정권 잡으면 막다가 진보 정권이 잡으면 풀고 이런 경우 반복이 된다고 보겠죠. 근데 저는 어떤 그 진보 인양하는 정치인들은 그런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걸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고요. 아예 정치적 논쟁 자체를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겁한 모습이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라는 분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혐오 표현을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표현을 보고. 인식이 없는 거죠. 아예. 뭐 게이 병사가 기저귀 운운하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인권위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너무 시대 흐름을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국가인권위원으로서 갖춰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의 문제 아니에요. 이건 정치적 견해와 가치관의 문제 이전 아닙니까? 인권 감수성부터 갖춰야 할 수 있는 게 인권위원이겠죠. 그러니까요. 대학 시간 강사들이 1년에 한 번씩 뭐 인권 교육이니 성폭력 관련 교육이니 부패 방지 교육이니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대학 시간 강사도 한 달에 5-60만 원 받는 대학 시간 강사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일을 하는데 인권위원이라는 분이 안 받으셨나 봐요. 전 그거 보고 말 그대로 말문이 막힌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 좀 슬펐어요. 그 워딩을 보고.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차별 혐오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존재를 문제 삼느냐 행동을 문제 삼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존재를 문제 삼아서 거기서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차별이고 행동을 문제 삼아서 할 때는 그것은 얼마든지 논쟁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성소수자는 뭐냐? 그러니까 아까 잠깐 그 얘기죠.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존재라는 거죠. 존재죠. 그 존재를 어떻게 부정을 해요?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도 잘못된 이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 동성애라는 것이 그 자꾸 방송에 나오고 사람들이 그런 걸 한다고 알려지면은 배울 수 있다, 따라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기본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 지식이 없는. 그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병으로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질병으로. 그러니까 비정상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되게 폭력적인 비정상이라는 그 단어처럼 폭력적인 단어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튼 동양에서도 대한민국은 참 저 뒤에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아주 쓰디쓴 현실을 확인하면서 오늘 토닥토닥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물러가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